지금 일본 도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와 아리랑호가 연달아 성공한 직후 일본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시위의 물결, 사람들은 외칩니다. 두 번 연속 성공! 그게 가능한가? 한국의 기술 더 이상 조용히 넘길 수 없다! 이 질문들은 지금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누리호, 그리고 이어진 아리랑호. 두 번의 성공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기술 질서를 뒤흔드는 경고음이었고, 일본은 그 경고 앞에서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쿄의 혼란에서 시작해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왜 일본의 시민들은 두 번 연속 성공이 말이 되는가라고 외치며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치코입니다. 올해 나이는 34살입니다. 도쿄 중심부에 있는 중형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아시아 지역 기술 산업 동향을 취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게 익숙한 나라였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는 인정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2025년 12월 일본 사회는 묘한 긴장 속에 있었어요.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 번의 성공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내부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작은 시위가 벌어졌고,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켰는데 뉴스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리랑호 발사에도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 연속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누리호 성공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일본은 아직 자체 발사체 개발에서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두 번째 성공을 거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국은 난리가 났어요. 선배 기자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의심했고, 후배들은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제 상사인 다나카 부장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되나? 두 번 연속 성공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도쿄 중심부에서 시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리호 때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부야 교차로 근처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피켓을 들고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실을 밝혀라. 이건 조작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회가 느끼고 있는 깊은 혼란의 표출이었죠. 저 역시 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시위대 사이를 걸으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일본의 기술력은 이제 끝난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갈 리 없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겨진 게 있다는 말이 위안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불러왔어요. 만약 숨겨진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뒤처진 걸까요? 시위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고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 한국은 여전히 따라오는 입장이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성공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일본이 그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리면 한국의 아리랑호 성공이 계속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우주산업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패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론을 펼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편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연속 성공을 어떻게 보도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안 돼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성공을 축소 보도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일본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기사를 쓰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의견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와 아리랑호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한국의 우주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알고 싶었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사체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소재과학, 인공지능 추적 기술, 위성 제작 능력까지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움직인 결과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들은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은 그동안 뭘 했을까? 우리는 왜 이 흐름을 읽지 못했을까? 며칠 뒤 도쿄에서 또 다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에 나갔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얼굴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국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국이 앞서가는 게 두려워서, 일본이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거리로 나온 거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제가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시위대 사이를 걸으며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거라는 생각.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기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치코,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건지,
일본의 뒤처짐을 인정한다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연속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시위대의 함성, 동료의 말, 그리고 피켓에 적힌 문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뒤처지는 걸까요? 그러나 그날 도쿄의 함성 속에서 저는 제가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파고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누리호와 아리랑호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생각보다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그저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발사체 개발과 동시에 소재 과학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고온 고압을 견디는 복합 소재,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센서 기술, 정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게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국은 위성 제작 능력도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실을 위성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신 위성, 관측 위성, 군사 위성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국제우주기관의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국이 향후 5년 내에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우주기술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은 그 목록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나카 부장은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방향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 전체가 같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도쿄 거리의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오히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다시 시위 현장을 찾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얼굴에 배어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언제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기자 하야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국제부에서 저보다 오래 일한 선배였어요. 하야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치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언제나 따라오는 나라로만 봤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왔던 거예요.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리호와 아리랑호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의 협력 구조였어요. 정부와 민간, 연구소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일본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 논문도 찾아봤어요. 영문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재과학, 추적기술,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들의 연구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지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우주개발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달 탐사, 화성 탐사, 우주정거장 건설까지.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누리호와 아리랑호의 성공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체가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까? 왜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부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직접 보고 와. 우리가 놓친 게 뭔지 확인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서울 출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기업, 연구소 등 방문 목록을 작성했죠.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로 제가 자료에서 본 것만큼 뛰어날까?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 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은 누리호와 아리랑호 성공을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화면 속 한국 과학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기술적 도전 과제, 국제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다녔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을까? 일본은 왜 그 변화를 읽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야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신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미치코, 이거 봐. 유럽 우주국이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대.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뒤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 연구 인력, 정부 정책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하지만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믿어온 질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일본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한국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의 자료만으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서울로 향할 결심을 굳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공항 직원들은 차분하게 움직였고 여행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공항 직원이 길을 잃은 외국인 가족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친절하지만 과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고 방향을 안내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 모습에서 어떤 절제된 품위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도시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차 안의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죠.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질서는 도쿄에서도 익숙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연스러웠달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어요. 사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연구원 측에서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연구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기능을 갖춘 건물일 뿐이었죠.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홍보팀 직원 김민준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했어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김민준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연구시설 일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꺼냈어요. 시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들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동료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주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분위기였죠. 위성 관제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여러 명의 연구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헤드셋을 끼고 통신을 확인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궤도에 있는 위성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표시된 위성의 궤적, 속도, 위치 정보 등이 정확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연구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 저는 한 연구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누리호와 아리랑호 성공은 저희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교만함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나요? 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오랜 시간 준비해 왔어요.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연구원을 나와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죠. 당연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 근처의 공원이었어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정확한 위치에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누가 관리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배변을 하자 노인은 즉시 비닐봉지를 꺼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모두 멈췄고 파란불이 켜지면 함께 건넜어요. 간단한 규칙이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었고 그 속도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재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연구소 입구에서 연구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수연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실험실 안에는 정밀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소재는 고온과 고압을 모두 견뎌야 하거든요. 저는 실험 장비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셨나요? 정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0년도 넘었죠. 처음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 기술을 개발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조용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낸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죠. 연구소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손님들 많이 오세요. 누리호 성공 이후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니 뿌듯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의 말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의 질서, 연구원들의 차분함, 시민들의 배려, 거리의 깨끗함.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이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였고 그 질서가 기술로 이어진 거였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간의 기억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김민준의 차분한 설명, 박지훈의 확신 있는 목소리, 정수연의 조용한 자부심, 택시 기사의 겸손한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어떤 힘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느꼈다. 도쿄로 돌아온 뒤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구원들의 차분한 태도, 거리의 질서, 시민들의 배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나카 부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서울은 어땠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공항, 연구원, 거리, 한강. 사진 속 풍경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교육 시스템, 시민 의식 등에 관한 자료였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기술자들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협력의 중요성도 가르쳤어요. 경쟁보다 협업을,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죠. 저는 서울에서 만난 연구원들을 떠올렸어요. 김민준, 박지훈, 정수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자신들이 해낸 일이 진짜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기술 우월감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을 언제나 따라오는 나라로만 봤고 그들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대부분 객관적인 톤을 유지했지만 곳곳에서 미묘한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전하면서도 어딘가 축소하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부야 교차로를 지나며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풍경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조용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도쿄는 달랐습니다. 모두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건 도쿄가 아니었어요. 제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야시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야시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뭘 본 거야?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을 봤어요. 하야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기술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 사회 전체의 질서와 협력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 하야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놓친 거지? 하야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뭘 놓쳤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를 놓쳤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연구원 안에서 본 연구원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화려한 제스처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냈죠.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누리호 하나로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아리랑호 하나로 이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기술을 축적하는 시간, 사람을 키우는 투자. 그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도쿄 시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믿지 못했고 조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번 연속 성공이 말이 되냐고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숨겨진 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연구원들의 성실함, 시민들의 질서, 사회의 협력 구조. 그런 것들이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라고 썼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갔지만 결국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 무의식적인 우월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된 시선. 그 모든 게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거였어요.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협력이 기술로 이어졌다고. 그리고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를 향한 책임감에 있다고 썼어요. 기사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기사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써야 할 기사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장이 제 자리로 왔어요. 그는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야. 게재하도록 하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은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미치코, 네가 서울에서 뭘 봤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기사가 게재된 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공감했고 어떤 독자들은 비판했어요. 한국을 너무 미화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본 걸 정직하게 썼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도 한국 관련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문화, 사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뤘어요.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서울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질서, 연구원에서 본 연구원들의 태도,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배려. 어느 날 저녁 한강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그 위로 놓인 다리. 사진 속 풍경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한국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확고한 그런 모습.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섬은 기술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회의 질서,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일본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국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요. 제가 서울에서 본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누리호와 아리랑호의 연속 성공은 한국에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성과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 하나하나 뒤에는 성실한 사람들과 견고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서가 얼마나 큰 힘을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마침내 제가 찾고 있던 답을 이해하게 되었다.